자, 두 번째는 인터넷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의 구성 요소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핵심이 바로 TCP/IP 프로토콜입니다. 자, TCP/IP 프로토콜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개념을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이 뭘까요? 프로토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각각의 컴퓨터, 전자기기, 기기 또는 이제 네트워크들 사이에 이 오류를 최소함으로써 데이터를 좀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칙 그리고 절차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통신상의 전송 규약입니다. 좀 정의가 길죠. 근데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어떤 전송 규약, 규칙,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뭘 보내고 받고 할 때 이건 뭐야? 이거는 잘 받았어. 혹은 이거 이렇게 잘 받았다라는 응답, 요청과 응답, 뭐 이런 것들, 이런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TCP/IP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한 그런 규칙, 절차를 정리해 놓은 그런 전송 규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TCP/IP는 뭘까요? TCP/IP. TCP/IP는 이 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규칙 약속인데 TCP/IP는 인터넷에서 인터넷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필요한 그런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TCP/IP는 TCP랑 IP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TCP는 뭘까요? TCP는 전송 파일을 더 작은 패킷 단위로 나누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을 시키고 그리고 수신된 패킷을 원래의 메시지로 조립하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패킷 단위로 나누고 그리고 그 패킷을 모아서 원래의 메시지로 조립하는 형태, 이게 바로 TCP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IP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IP. 이 IP는 각 패킷의 이 주소 부분을 처리해서 이 패킷들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제 패킷에 이 주소 부분을 처리해요. 그래서 이 패킷은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이 목적지 주소를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는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요새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들을 택배로 받잖아요. 근데 택배 물건이 정확하게 내가 우리 집으로 이 전달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정확하게 써줘야죠? 바로 주소를, 배송받고자 하는 그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TCP/IP 프로토콜에서 이 분리가 된 나누어진 이 패킷이 이 패킷이 정확하게 목적지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목적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주소 부분을 따로 처리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바로 목적지로 전달시키는, 도달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IP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TCP는 뭘까요? 전체 물건을 박스 단위로, 우리 택배 박스 단위로 전체 물건을 박스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달을 시키는 게, 그리고 그거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합치는 게 TCP의 역할이고요. IP는 그 하나의 박스 부분마다 쓰여져 있는 이 주소를 보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전달시키는 게 IP의 역할입니다. 자, 그게 합쳐져서 TCP/IP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TCP/IP 프로토콜의 특징인데요. 이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 사이에도 이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정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보낸 이 뭐 메시지가 다른 운영체에서는 다르게 보이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특정 하드웨어에 상관없이,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 TCP/IP 프로토콜이 이 중요한 인터넷 확장에 이 확장 역할을 했던 거죠. 자,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보다 신뢰성,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운영체제나 뭐 하드웨어 상관없이 이 동작이 가능한 호환성이 이 TCP/IP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는 초기부터 이 운영체제의 표준 프로토콜로 내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TCP/IP를 주로 이 유닉스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을 표준처럼 이미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점차 확장이 돼서 모든 운영체제에서 이 TCP/IP 프로토콜이 구현되고 널리 보급돼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TCP/IP 프로토콜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애플리케이션 응용 계층입니다. 자, TCP/IP의 첫 번째 응용 계층은요,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한 송신하라고 한 명령이나 그런 데이터들을 수신을 해서 적절한 메시지로 변환하고 그거를 하위 계층으로 전달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계층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밑에 계층으로 전달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수신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HTTP, FTP, 텔넷, SMTP, 오타네요. SMTP, 그 다음에 POP3와 같은 이런 과정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계층이 바로 전송 계층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제 트랜스포트 이 계층 레이어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 응용 계층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를 패킷으로 분할을 시켜요. 그리고 각 패킷별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해서 전송을 시킵니다. 전체 보낼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패킷 단위로 잘게 쪼갠 다음에 패킷마다 그거에 대한 순서를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흐름을 조절하여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게 쪼개진 패킷에 오류 검사 기능이 있어서 오류 검사를 통해서 잘못된 패킷은 재전송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또한 수신된 패킷을 올바른 순서로 재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TCP와 UDP 이런 두 종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좀 더 이 요청받은 거를 잘 안전하게 잘 받았다라는 응답이 주어지는 이런 TCP의 프로토콜이 있고, 그다음에 UDP는 이제 응답 없이 그냥 받으면 잘 받은 걸로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두 개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터넷 계층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인터넷인데요. 이 전송 계층에서 전달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전달한 패킷을요, 이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인터넷 레이어에서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이때는 패킷의 주소를 판독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주소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탐색해서 목적지 호스트가 수신할 수 있도록 패킷을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구조적으로는 간단하죠.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그 다음 인터넷에서 실제 전달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입니다.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꽂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랜선을 꽂죠, 이렇게. 특정 프로토콜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표준과 기술적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계층인데요. 이 프레임을 물리적으로 인터넷 전송선에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바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한눈에 좀 살펴보면요. 바로 TCP/IP 모델, 응용 계층, 전송 계층, 그다음에 인터넷 계층,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 계층마다 어떠한 형태의 프로토콜과 서비스가 있냐? 자, 응용 계층이니까 HTTP,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우리가 웹에 접속할 때 맨 앞에 HTTP를 붙이죠. 그 다음에 이거 오타인데 FTP가 있습니다. FTP, 그 다음 텔넷, NTP, DHCP, 핑은 이제 간단히 살았냐 죽었냐 확인하는 용도의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이 바로 다 응용 계층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송 계층에서는 TCP랑 UDP의 어떤 프로토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계층에서는 IP, ARP, ICMP, IGMP와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바로 이더넷 서비스를 여기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TCP/IP는요, 인터넷의 대표적인 표준 프로토콜과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실상 OSI 모델에서 보면요, 이거는 이제 표준 모델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탄생한 건데, 이 모델은 응용, 표현, 세션이라는 계층을 또 세부적으로 좀 나누었고요. 전송과 네트워크로 또 나누고,
그리고 네트워크 링크, 데이터 링크랑 물리 계층으로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나누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OSI의 어떤 7레이어라 하는데 OSI 7레이어로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지금은 인터넷의 표준인 이 TCP/IP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CP/IP 프로토콜의 전송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TCP/IP 프로토콜의 처리 과정에서 이 사용자가 요청한 전송 데이터는요, 그 일정 단위인 패킷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소와 기타 정보들을 실어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전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IP는 뭘 하냐면 이 프레임의 헤더에 저장된 이 주소가 있어요. 우리가 우편물을 전달하듯이 출발 주소와 도착 주소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송하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요, TCP가 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달하다 보면 갑자기 네트워크에 뭐 인터페이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그 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기는 데이터의 분실, 그리고 전달 착오, 그다음 오류 발생, 그리고 전송된 순서와 다른 데이터 수신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바로 TCP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CP는요, IP가 데이터 패킷을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전달하고 데이터를 다시 알맞게 재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오류 복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호스트는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수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TCP/IP 프로토콜에서 과연 이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쉽게 또 보면은 자, 이메일을 보낸다고 치면요.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보내고 응용 계층과 전송 계층, 그리고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송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받는 입장에선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다시 역으로 응용, 전송,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역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인터넷, 전송, 응용 계층으로 역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고 그 실제 전송받은 이메일을 이렇게 열 수 있게 이런 과정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이런 전송 프로토콜에서 이 전송되는 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응용 계층과 전송 계층과 인터넷 계층, 그다음 네트워크 계층을 탈 때마다 그 앞에 특정 헤더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층마다 추가적인 정보들이 이 헤더에 추가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자, IP 버전 4 주소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 IP 주소는 IP 버전 4입니다. 4. IP는 뭐냐? IP는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한 고유의 식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택배를 받기 위해서 고유한 주소가 있기 때문에 택배가 내 집으로 정확하게 오는 거잖아요. 이 집마다 특별한, 특정한, 유니크한 그런 식별 가능한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받을 수 있듯이 그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특정 컴퓨터에게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송시켜주기 위해서 이 컴퓨터마다 고유한 이런 식별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IP 주소입니다. 근데 IP 주소가 버전 4가 있고 버전 6 주소 체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왜 버전 4랑 버전 6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버전 6를 쓰지 않고 버전 4를 썼었어요. 근데 그 주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이 IP 주소를 할당할 만한 전체 크기가 넘어설 만큼 이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초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자들은 날로 급증하고 있고 하다못해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인 경우로 발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PC로도 태블릿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디바이스에 이 특정 식별 가능한 주소가 부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전 4로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버전 6라는 주소 체계가 탄생을 한 겁니다. 버전 4는요. 주소가 32비트, 그래서 전체를 8비트 단위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3개의 마침표로 구분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8비트로 구분된 단위가 이제 옥텟 단위로 0부터 255 이하의 주소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비트마다 0부터 255 숫자, 그 다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또 8비트, 점을 찍고 8비트, 이렇게 해서 전체 8비트가 4개가 나눌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0과 255라는 맨 첫 번째 0, 그리고 맨 끝에 255는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 가능한 IP 주소의 개수는요, 약 41억 개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1억 개 하면은 이게 좀 많은가? 아니, 충분한가? 부족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 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41억 개면요, 사실은 전 세계 인구를 커버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가 인터넷을 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1억 개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인류가 인터넷을 쓰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한 대의 디바이스가 아니라 여러 대의 디바이스를 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IP 주소의 클래스별 구조도입니다. 이 클래스 형태로 이 구조를 또 나누는데요. 클래스 A, B, C, D, E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A에서는 맨 앞에 비트 빼고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이디로 8비트까지, 그 다음 나머지는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을 하고요. 클래스 B는 16비트까지 네트워크 아이디를 자리 잡고요. 나머지는 호스트 아이디. 클래스 C는 24비트까지 네트워크 아이디로 잡고 나머지를 호스트 아이디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D랑 E는요,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클래스 D는 멀티캐스트, 즉 한 번에 여러 어떤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위한 이런 형태로 쓰고요. 클래스 E는 예약되어 있는 이미 다른 어떤 용도로, 특정 용도로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주소 영역입니다. 자, IP 버전 4는요, 주소 체계의 클래스 A를 보면 이 클래스 A는 국가나 또는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 할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A는요,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이런 주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는 8비트로 구성이 되고 처음에 한 비트는 0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4비트가 호스트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 A 클래스는요, 1600만 개의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클래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B입니다. 클래스 B는 대학 또는 이제 중규모의 네트워크 환경에 할당을 하는데요. 이때 네트워크 아이디는 16비트로 구성이 되고 처음에 2비트는 1, 0을 차지를 합니다. 이때 나머지 16비트가 호스트 아이디예요. 그래서 약 6만 5천 개의 IP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큰 대학이나 이런 중규모 어떤 대규모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6만 5천 개의 어떤 컴퓨터 뭐 혹은 여러 디바이스의 IP 주소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대학 중규모의 네트워크에 할당하는데 이 클래스 B를 할당받아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클래스 C인데요. 클래스 C는 소규모 네트워크 환경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아이디는 24비트로 구성이 되고 처음 3비트는 110을 씁니다. 110이죠. 110. 자, 나머지 8비트는 호스트 아이디고요. 약 254개의 IP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4개면 우리가 소규모 어느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소형 어떤 기업이나 작은 어떤 한 250명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클래스 C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 D와 E는요, IP 주소가 224와 같이 첫 번째 주소가 223 이후의 숫자로 구성된 게 바로 이 클래스 D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클래스 D는요, 처음 4비트의 값이 1110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의 구분이 없고,
그리고 전체 주소가 멀티캐스팅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클래스 E는 연구 개발용 IP 주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IP 그 버전 4를 봤는데 버전 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4와 달리 버전 6는요. 바로 버전 4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왜 개발을 했느냐? 차세대 IP 주소 체계로 버전 6라는 게 왜 탄생이 됐느냐? 19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기존의 IP 버전 4에서 주소 체계는요. 32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즉 그래서 40몇억 정도의 41억 정도의 주소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 부족함에 따라서 32비트가 아니라 128비트로 확장해서 처리하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버전 6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주소는 128비트를 16비트씩 8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16진수로 표현하고 콜론으로 구분하여 계층적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된 16비트의 각 영역은 16진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주소 유형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IP 버전 6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IP 주소 길이가 128비트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IP 주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조금 완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정 크기의 단순한 헤더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정 패킷 인식을 통해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패킷 크기가 확장이 되어서 그 헤더 크기도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패킷 출처 인증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그다음 비밀 보장 등의 어떤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기의 물리적인 위치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위치와 관계가 없이 이 동일한 주소를 유지하면서도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소 공간을 늘려서 망 확장성이 더욱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에도 IP 주소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휴대폰, 전자제품,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별도의 IP 주소를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방의 주소를 내부에 저장하기 때문에요. 그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에러를 체크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고품질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IP 주소를 거의 무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뭐 일반 가전, 자동차, 인터넷 관련 기기에도 IP 주소 할당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 홈, 뭐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자동차에도 그리고 다양한 가전 제품,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뭐 다양한 기기에도 이 인터넷이 되게 연결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 IP 버전 6를 쓰면 그런 게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IP 버전 6 주소의 도입은 이 정부나 산업계에서 모두 이제 전환하려고 서둘러 왔는데 속도는 좀 더딘 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IP 버전 6의 이용률은요. 세계 순위 20위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주소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 서둘러서 버전 6로 가거나 아니면 버전 4와 잘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또 장기간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인데요. 이 컴퓨터가 표현하는 숫자 형식의 주소를 IP 주소를 사용하기엔 좀 힘들죠. 우리가 숫자 이 전체를 다 외워서 뭔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외우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IP 주소 대신에 이 주소 대신 사용하는 주소 바로 도메인 네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 홈페이지 주소 http 그다음에 swanlab.com, swanlab.com이라는 이런 이 도메인 네임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훨씬 기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된 IP 주소 대신에 사용하는 이런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최초로 생성된 이 도메인이 이 알파, 그다음에 government의 gov, 그다음에 education, edu, 그다음에 company의 com, 그다음 military의 mil, 그다음 organization의 org 이렇게 6개가 최초로 생성이 돼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약자를 얘기해 줬잖아요. 약자인 이유. 그러니까 이제 이 government는 당연히 정부 기관에서 사용이 되는 이 도메인이겠고, education은 교육기관, company는 기업, military는 국방, 그리고 organization은 비영리 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도메인의 탄생으로 인터넷 주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산화 시스템 구축이 이제 필요하고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는 이 인터넷 주소가 이 마침표로 구분이 되고 여러 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도메인 형식의 구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1단계 국가 코드 도메인이 있습니다. KR, 코리아를 줄여서 KR, US, United States, 그다음에 JP 이거는 Japan, FR 이거는 프랑스죠. 이런 식으로 국가 코드에 해당이 되는 도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메인으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컴퍼니, 그다음 네트워크, 오거나이제이션, 에듀케이션, 거버먼트, 밀리터리, 인트 이런 다양한 일반 도메인에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다국어 국가 도메인으로는 점 한국과 같은 이런 한국어로 구성이 된 도메인 네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주 잘 쓰지는 않지만요. 자, 그다음에 2단계 도메인이 있는데요. 2단계 도메인은 관련 기관 도메인을 생략, 그리고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조직을 의미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단계 도메인은 관련 기관의 도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요. 보면은 krnic.or.kr 이런 식으로 co, ac, go, or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co는 이제 컴퍼니, ac는 아카데미, go는 이제 government, or는 organization. 자,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단계 도메인 개념. 3단계 도메인,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식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으로 호스트 네임이라도 하는데요. 그래서 주 컴퓨터의 이름, 뭐 소속 기관의 분류, 그리고 소속 국가를 나타내는 도메인 이렇게 뭐 4개의 단어를 마침표로 구분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기관 도메인을 통한 기능, 분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도메인 등록자 및 기관의 성격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루트를 통해서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을 쓰거나 혹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글로벌하게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뭐 .net, .com, .biz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com 같은 경우가 일반 최상위 도메인을 써서 글로벌하게 네이버.com으로 이렇게 도메인을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코드 최상위에서는 각 국가에 해당이 되는 이런 코드가 있고요. 뭐 한국인 korea.kr 이렇게 사용하고, 거기에 2단계로는 co.gor 이런 도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kr만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co.kr,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go.kr 이게 이제 삼성 국내에 있는 삼성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다음 president.go.kr 이거는 대통령 president의 의미와 go government 정부기관의 의미와 kr 코리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 또 키사와 같은 이런 기관은요, kr 거꾸로 읽으면 좋죠. 한국의 오면 오거나이제이션 비영리 기관인 키사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 도메인은요, 뭐 어린이, 노인 등 이런 좀 정보 취약계층에서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한글 도메인은 계층적인 형식과 키워드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인 형식은 한글.kr, 한글.com 뭐 이렇게 쓰거나 혹은 그냥 한글 키워드만 주소 입력창에 입력하면 그게 바로 도메인 형태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국가 도메인 체계도 kr 도메인과 한국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co.kr 쓰거나 혹은 뭐 그냥 .한국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글 이 한글 도메인이요,
예를 들어 한글닷컴 도메인 이게 보면은 한글이라는 키워드도 입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문인 닷컴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입력하는 불편함으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용자들이 웹사이트 접속 때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을 오히려 선호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 고객을 고려해서 영문 도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방식은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한글 이름만 입력해도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냥 한글 단어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이런 개체적 형식에 비해서는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도메인 네임 주소 체계의 계층적인 형식인데요. 처음에 이제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루트 서버가 있고요. 거기에 국가 최상위와 일반 최상위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국가 도메인, 다국어 도메인은요. 이렇게 국가에 따른 KR, US, JP, FR 같은 이런 다양한 국가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CO, AC, OR, GO를 붙여서 여기에 호스트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서버 이름을 붙입니다. www 붙이면 월드 와일드 웹 페이지를 의미하고 FTP, 뉴스, 블로그와 같이 특정 서버에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NS 이제 네임 서버인데요. 이 도메인 네임 서버는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 형식의 인터넷 주소를 이 컴퓨터가 사용하는 숫자 형식의 IP 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IP 주소잖아요. 근데 IP 주소는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숫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가 문자 형식으로 입력한 인터넷 주소를요. 그 해당하는 컴퓨터의 주소인 IP 주소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DNS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 네임만으로 해당 호스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전환을 빨리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도메인 형식의 주소를 입력하면 이에 해당하는 IP 주소로 번역을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자, 도메인 네임이 IP 주소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자, 접속을 원하는 상대 호스트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example.com, 뭐 수완랩.com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접속을 원하는 컴퓨터가 해당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네임 서버에게 해당 주소의 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런 도메인 네임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있는지를 조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임 서버에서 해당하는 주소의 조회를 이제 시키고요. 그리고 네임 서버가 주소에 해당하는 도메인 네임이 존재하면 그것을 IP 주소로 변환해서 해당 컴퓨터에 전송시켜 줍니다. 자, 도메인 네임 이거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이거에 하고 변환한 다음에 전송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거구나. 이게 IP 주소가 실제 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구나라고 이제 그 주소를 받고 해당하는 컴퓨터에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 이 네임 서버 안에 주소에 해당하는 도메인 네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결국엔 그 도메인 네임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면요. 해당 네임 서버의 상위 네임 서버에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위에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도메인이 진짜 있는지 좀 더 상위에 확장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mple.com에서 이제 DNS 리졸버에 그 주소가 해당하는 주소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을 경우에 있으면 바로 반환해 주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 상위 이 네임 서버들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루트 도메인 네임 서버인데요. 이 가장 상위에 있는 이 루트 도메인 네임 서버는요. .com, .net, .org 이런 국가 코드 등의 최상위 도메인 네임의 원본이 유지 관리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 kisa.or.kr을 실제 IP 주소인 123.456.789.123 뭐 이런 식으로 변환해 주는 역할, 최상위 단계 DNS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 세계 A에서 M까지 13개의 원본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 복제 서버를 포함해서 현재 283개의 이 루트 도메인 네임 서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는 F, J, M, L 등 4개의 복제 서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F는 키사에서, J는 KT, M은 KINX에서, 그다음 L은 키사에서 이렇게 4개의 복제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인터넷망입니다. 자, 인터넷망. 인터넷의 이런 물리적인 형상은 전선의 집합입니다. 다 이렇게 어떤 선으로, 전선으로 연결된 집합이 이런 인터넷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용자 컴퓨터가요, 랜선과 모뎀을 통해서 이런 근거리 통신망에 연결이 돼서 우리 인터넷을 서로 통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랜선의 색깔이 다른 8개의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전선을 2개씩 꼬은 형태의 UTP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선 연결하는 거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큰 랜선 안에 조그마한 선 8개가 이렇게 꼬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의 선이 이 RJ45 이 그 조그마한 끝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딱딱 소리와 함께 꽂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KT와 해적 광 케이블인데요. 이 KT 우리나라 대표 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이제 KT가요. 1992년도부터 인터넷의 한국 관문 기지국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외국과 연결하는 해저 광 케이블을 자체적으로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 인터넷이 들어오는 해저 케이블 관문은 이제 3군데 존재하는데 관문 자체로는 부산에 있고 거제에 있고 그다음 충남 태안군 신두리에 있습니다. 자, 부산에는 6개가 있고요. 그다음 거제에는 3개가 있고 그다음 충남 태안군 신두리에는 1개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어떤 외국의 인터넷과 연결을 하려면 당연히 이 우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해저 광 케이블이 우리나라에 3군데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거제에는 이제 뉴 크로스 파시픽 케이블 시스템이 총 연장 길이가 13,618km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긴 그런 케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KT, 일본, 미국, 중국, 대만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살펴보면 1982년도 10월에 경북 구미의 한국전자기술연구소 바로 키에트, 현재는 에트리와 함께 서울대학교의 교신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을 주도했던 연구자가 바로 한국의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로 정길남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정길남 박사님이 이제 이후에 카이스트로 잘 옮겨서 SDN 운영 센터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점차 확장을 해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점차 확장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SDN은 이제 20여 개의 국내 주요 대학, 연구소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국내 공중 전화망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장치인데요. 이 인터넷이 이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해 만든 거대한 네트워크의 집합체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그 연결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결 장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크게는 근거리, 광역통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근거리, Local Area Network가 있고 그 다음에 WAN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그 와이드하게 큰 광역을 다루는 이런 영역을 포함하는 W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통신망과 광역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 브릿지, 그 다음 라우터, 게이트웨이 같은 이런 연결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이런 장치들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와이파이 라우터, 허브 스위치 라우터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스위치를 통해서 다양한 이 서버들이 연결해서 연결을 거듭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연결 장치의 이제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요, 한 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백본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거를 서로 다른 종류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게이트웨이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모뎀은 홈 네트워크에서 ISP까지 신호를 송수신합니다. 실제 인터넷 서비스 이제 그 프로바이더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제공자와 홈 네트워크 간에 신호를 서로 송수신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모뎀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그다음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바로 모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모뎀이 있고 ADSL 모뎀 뭐 여러 가지 그다음 뭐 광통신이 가능한 광 모뎀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우터는요, 뭐 공유기 라우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인터넷 회선 1개 이상의 컴퓨터, 그다음 프린터 연결할 때 라우터를 통합니다. 그래서 유선, 무선으로 나누는데 유선은 이더넷 공유기, 무선은 와이파이나 뭐 IEEE 802.11 표준을 지키는 그런 무선 라우터가 존재하죠. 802.11 IEEE 802.11 표준은요, 이게 1997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 무료로 쓰는 혹은 집에서 쓰는 이런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이 와이파이 표준 자체가 바로 802.11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02.11 뒤에다가 A, B, G, N 이렇게 붙여지는데 이게 이제 새로 점차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 표준이 점차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A, B, G, N이 다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 무선 장치를 살 때 이게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802.11n은요 실내에선 70m, 실외는 250m를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케이블 ADSL 모델, 뭐 라우터가 이제 하나로 좀 통합돼서 하나의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허브는요 하나의 인터넷선을 또 다른 또 다시 이제 다수의 단말기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허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근거리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은요 가정, 사무실 단위의 PC를 300m 이하의 전용 회선으로 연결해서 만든 네트워크. 그래서 동일한 관리 주체에서 관리되는 조금은 근거리 소규모의 네트워크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를 300m 이하의 전용 회선으로 다룬다. 그러니까 그 안에 커버가 돼야 되겠죠. 광역 통신망은요 랜으로는 연결이 불가능한 거리, 굉장히 원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 연결하거나 관리 주체가 다른 랜들을 연결하는 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과 랜의 어떤 영역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데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통신망 사업자가 이런 광역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본망인데요. 백본망, 기간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무선 여러 다양한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해서 하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의 일부인데요. 백본,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람 몸에서도 백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백본이 이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백본망에서는 각기 다른 랜 그리고 지역망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경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고속도로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경로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소형의 랜 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빠르게 전송하도록 만든 대규모 전용 회선입니다. 그래서 랜에서 웬으로 연결하기 위해 학교, 빌딩 등과 같은 이제 근거리 통신망 내에서는 거리를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현재 우리 그 백본망이 600Mbps급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데 인터넷 접속 포인트인 POP에서는 1Mbps급으로 밖에 전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병모 현상이 발생해서 전송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5G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5G 백본망에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메시 구조를 적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초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백본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더넷인데요. 이더넷은 버스 구조 방식의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사용하기도 쉽고 확장하기도 쉽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래서 많은 컴퓨터 단말기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CSMA CD 방식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CSMA CD는 좀 뭐 네트워크 이제 그 수업이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컬리전 디텍션을 사용해서 충돌이 나는 그런 것들을 좀 탐지하고 충돌을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서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게 많으면 조금 데이터 전송에 느려지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랜카드입니다. 자, 랜카드는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지금 뭐 다들 이 컴퓨터나 이런데 랜카드가 있을 텐데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들 랜 카드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송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다른 컴퓨터로 전송, 그리고 반대로 전기 신호를 수신해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랜 카드고요. 그 랜 카드는 그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이더넷 카드, 그다음 기가비트 이더넷 카드, 그다음 토커닝 카드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뒤에 다 이제 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랜 카드가 내장이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기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PC의 노트북 메인보드에 그냥 내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뭐 PC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랜 카드를 꽂아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메인보드에 내장이 되거나 혹은 요새는 USB로 그냥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USB형 랜 카드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이더넷 랜 카드의 전송 속도는 초기에는 10Mbps였는데 이제 100Mbps, 1GBps로 향상돼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구매를 하면은 최근에는 1GBps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랜 케이블, 스위치, 라우터 등과 같은 네트워크 장비가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기가비트 속도로는 불가능한데 만약 기가비트로 통신을 인터넷을 즐기고 싶으면 케이블도 좋은 케이블을 써야 되고요. 1기가가 지원되는 스위치도 라우터도 다 1기가 지원 이상이 지원이 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기가비트 속도가 안 되면 결국엔 기가비트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맥 주소인데요. 맥 어드레스라고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랜 카드 혹은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랜 카드를 하더라도요. 랜 카드 모든 랜 카드 하드웨어에는요 고유의 식별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유의 식별 코드 이게 뭐냐? 바로 네트워크의 이 인터페이스 랜 카드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맥 주소가 물리적 주소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랜 카드의 고유한 주소이기 때문에 그 랜 카드를 써서 연결된 곳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도착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P는 우리가 부여해서 뭐 식별 위한 어떤 주소이긴 맞지만 IP는 우리가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이 고유한 어떤 숫자 정보인데 맥 어드레스는 아예 이 물리적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특정 랜 카드의 고유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인터넷을 쓰는 그런 뭐 PC나 태블릿이나 뭐 스마트폰 모든 고유한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이런 그 칩이든 랜 카드든 그거에는 특별한 식별 가능한 코드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 무엇인지, 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